근데 이제 우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 부분 설명해 주셨고, 저는 사실 지너스 패턴트, 우리나라 말로는 원천 특허 혹은 타겟 특허라고 많이들 부르는 그 특허를 중심으로, 사례를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개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도입인데요. 2019년도에 세계 매출 기준 탑10 드럭이고요. 지금 음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항체 의약품이나 아니면 퓨전 프로테인이라고 부르는 의약품이고요. 총 6개가 랭크가 되어 있고 그중에 2개가 요즘 핫한 면역 항암제라고 불리는 PD-1 항체에 관한 그런 키트루다 옥기보가 되겠습니다. 2020년에도 마찬가지로 6개가 랭크가 됐고요. 조금 순위 변동은 있었습니다. 스텔라라고 하는 그 얀센, J&J의 물질이 들어갔고요. 또 12에 리제네론하고 사노피의 듀피센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키트루다가 2위로 한 단계 올라간 그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FTO 전략이, FTO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그 회사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제품이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이겠고요. 침해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분석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FTO와 특허성에 대해서는, 패턴터빌리티라고 하는 특허성에 대해서는 좀 구분해서 개념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FTO의 대상이 되는 건 유효한 특허이거나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특허 출원이어야 합니다. 이에 반해서 내 기술이 특허가 가능한지에 관한 패턴터빌리티에 대해서는 모든 선행 문헌, 그러니까 만료된 특허나 논문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FTO는 특허 청구 범위, 클레임을 중심으로 분석이 되고요. 그렇지만 패턴터빌리티는 모든 명세서 기재, 그리고 논문의 모든 기재가 그 대상이 됩니다. FTO는 전 세계일 수도 있지만 나는 미국에 대해서 FTO를 하겠다, 아니면 유럽에 대해서 FTO를 하겠다고 하는 특정 지역을 선정을 할 수가 있는 반면 특허성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겠고요. FTO는 상업적으로 침해가 있는지, 그러니까 제3자의 특허로, 제3자로부터 내가 그런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반면에 패턴터빌리티는 특허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FTO 어널러시스를 했을 때의 결과물은 이제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의 경우에는 우리 제품이, 그러니까 위라고 표시된 우리 제품이 경쟁사 제품하고 전혀 무관한 경우에는 FTO 어널러시스 해서 신약 진입 가능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올 것이고요. 이번의 경우에는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 기술을 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경쟁사의 다른 회사 특허에 우리 기술이 쏙 들어가는 경우, 지금 이번 발표 주제가 되겠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쟁사 제품의 그 경쟁사 특허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경우보다 더 좁을 때는 그 부분만 희피해서 이번하고 조금 유사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렇게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발표는 3번의 사례에 대해서 지너스 스페시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너스 스페시스 특허라는 거는, 지너스는 원천 특허, 타겟 특허라고 불리는 거고요. 크게 이제 예를 3가지를 들어봤는데요.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화합물 특허입니다. 저희가 그 흔히 말하는 마쿠시 특허, 마쿠시 타입으로 기재된 경우에 R1, R2가 매우 넓게 기재가 된 경우에 그것을 R1은 에틸, R2는 메틸로 특정을 한 경우에 이제 이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매멀리언 인슐린 cDNA라고 특허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그 렛 인슐린 cDNA로 그 사유를 한정하고자 하면 마찬가지로 이 스페시스트 특허는, 이 스페시스트 발명은 이 지너스 특허의 권리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항원을 특정한 경우죠. 스페시픽한 안티젠 A에 결합하는 항체라고 특허가 되어 있는 경우, 이런 지너스 특허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 A를 타겟으로 하는 특정한 항체를 개발한 경우에도 이 지너스 특허의 범위에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대표적으로 안티바디 패턴트에 대해서 그냥 도식화해 놓은 것인데요. 왼쪽이 지너, 네. 왼쪽이 지너스, 오른쪽이 스페시스라고 조금 이제 좀 그림이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왼쪽은 항원을 특정한 경우의 지너스 특허, 그리고 오른쪽은 내가 서열을 한정한 경우의 그런 스페시픽 특허, 하나의 스페시픽한 항체를 나타낸 경우입니다. 항체 사례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컴파운드의 경우에는 보통 마쿠시 타입으로 많이 기재가 되잖아요.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오른쪽이 지금 청구 범위가 아주 넓게 마쿠시 타입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마쿠시 화합물들이 기재가 되어 있고 왼쪽이 특정한 그 화합물 하나가인 경우입니다. 이 화합물이 지금 이 넓은 많은 화합물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 사례는 실제로 왼쪽은 아픽사반이라고 엘리피스라는 제품명으로 팔리고 있는 아픽사반의 화합물이고요. 오른쪽이 그 넓은 지너스 특허에 해당하는 특허 청구함이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사례를 들으시면서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지너스 특허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서치를 해야 될까? 이 부분은 앞에서 이제 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지너스 특허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 특허를 회피할 수 없다면 무효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지너스 특허를 우리도 좀 가지면 어떨까? 이런 기술을 개발하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또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휴미라입니다. 휴미라는 지금 2019년, 2020년 모두 1위, 전 세계 1위 매출에 랭크된 제품이고요. 그 휴미라의 그 항체의 일반명은 아달리무밥이라고 하는 항체입니다. TNF 알파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거기에 결합해서 TNF 리셉터의 인터랙션을 이제 블락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항체이고요. 이 항체는 풀리 휴머나이즈 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입니다. 이 휴머나이즈 아니면 키메릭 항체 이런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는 별도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센토코라고 하는 바이오텍이 있었고요. 현재는 얀센 바이오텍으로 합병이 되면서 사실상 J&J의 자회사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휴미라는 에브비의 제품인데요. 에브비의 전신은 에보트하고 그 J&J의 전신인 그 센토코하고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 음. 박스 안에 있는 게 센토코 오소 바이오텍의 등록된 특허 청구함인데요. 이거를 살펴보시면 1항이 좀 길게 적혀 있는데 결국은 TNF 알파에 결합해서 휴먼 TNF 알파의 에피톱을 에피톱에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그 인터랙션을 억제하는 그런 항체를 다 내 권리 범위로 하겠다. 사실상 TNF 알파에 결합하기만 하면 다 내 권리 범위로 하겠다라고 하는 지너스 형태로 기재된 청구항입니다. 이 항을 보시면은 1항의 종속항인데요. 그 휴먼 컨스턴 리전하고 휴먼 베리언 리전을 포함한다고 해서 휴먼 안티바디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3항 역시 휴먼 라이트 체인, 휴먼 헤비 체인이라고 해서 휴먼 안티바디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허가 센토코의 특허였고요. 휴미라가 이걸 이제 TNF 알파 항체로 시판을 하게 되자 센토코가 JNJ죠. JNJ가 분쟁을 그 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 경과를 잠깐 살펴보시면요. 레미케이드는 J&J의 제품입니다. 레미케이드가 99년에 먼저 FDA 허가가 됐고요. 2002년에 휴미라가 허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개가 TNF 알파로 똑같은 타겟을 가지다 보니까 그 적응증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고 당연히 마켓 부분도 겹칠 수밖에 없어서
이 센터코어가 에보트에 2007년에 침해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고요. 2009년도에 1심 법원은 침해를 판단을 하면서 손해배상액으로 1.67빌리언 달러라는 손해배상액을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2009년 당시에 최고액이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11년에 2심에서는 이 센터코어의 지너스 패턴트가 무효라는 판단을 하면서 1심 판결을 파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도 뭐 US 특허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US에 지금 계속 문제가 됐던 뒤에도 말씀드릴 문제가 되는 사안은 결국은 청구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을 해줄 것인가라는 데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지너스 특허는 이제 클레임은 요만큼 아주 넓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 명세서의 범위는 요만큼만 기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센터코어의 특허는 이 넓은 범위를 명세서 기재보다 넓은 범위를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A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명세서에 실제로 언급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는 휴미라, A는 휴미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A가 특허의 권리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이런 거는 이제 미국 특허법에서는 리튼 디스크립션 리ኳ어먼트 또는 이네이블먼트 리ኳ어먼트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개가 엄격히는 구분이 되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그 쟁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 어쨌거나 명세서가 청구권보다 좁게 기재되어 있을 때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그 센터코어의 특허에는 실시에는 휴먼 안티바디에 대한 실시가 없었고 키메릭에 관한 실시에만 있었습니다. 여기 항체 종류가 그 4개를 제가 간단하게만 해놨는데요. 마우스, 키메릭, 휴머나이즈, 휴먼, 풀리 휴머나이즈 된 휴먼 안티바디인데 휴미라는 휴먼 안티바디인데 실시에는 키메릭이다 보니까 이 무효로 판단을 하면서 너네 권리 범위는 키메릭으로 해라라는 그런 사실상의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특허가 무효가 되면서 에보트사는, 그러니까 현재 에브비사는 휴미라를 침해 문제가 없이 시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인데요. 스텔라라 사례입니다. 이건 좀 재밌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얀센이 특허권자였고 에브비가 침해를 당하는 쪽이었다면 이번에는 에브비가 특허권자고 얀센이 침해를 당하는 그런 서로 상대방이 바뀐 사례입니다. 청구항을 보시면은 뭐 이렇게 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결국 인터루킨 12에 결합하는 항체는 다 내 거다라는 그런 지너스 항체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이 특허 역시 그뭐 리튼 디스크립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항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조금 이제 정리를 하자면 라이트체인에는 카파, 람다 등이 유형이 타입이 있을 거고 헤비체인에는 VH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비사의 지너스 패턴트는 조9이라고 하는 특정한 항체로부터 이제 도출된 항체들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파생돼 가지고 변형시킨 항체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항체들은 전부 다 헤비 체인으로는 VH3 타입을 가지고 있었고요. 라이트 체인으로는 람다 타입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J&J 얀센의 스텔라라라고 하는 제품은 일단 조9 안티바디하고는 그 서열 자체가 달랐고요. 실제 베리어블 리즌에서 그 유사성이 약 5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라이트체인, 헤비체인의 타입을 봐도 스텔라라의 그 항체는 VH5 타입 헤비체인과 파파 타입 라이트체인으로서 실시에 기재된 것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법원에서는 요만큼으로 한정을 하고 요것까지 권리를 인정해 주지는 않겠다라는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J&J는 스텔라라를 특허 침해의 그 우려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는데 스텔라라는 2020년에 10위권 안으로 세일즈, 전 세계 세일즈 매출이 10위권 안으로 랭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핫한 이슈가 있었고 올해 2월에 마무리가 되었던 사례입니다. 암젠 레파타하고 사노피의 플로란타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모두 다 PCSK9이라고 하는 프로테인을 타깃을 하고 있고요. 그 CVD, 그러니까 동맥경화 쪽을 뭐 고지혈증이라던가 그쪽을 타겟 그 질병명을 인디케이션으로 하는 제품입니다. 두 개 다 동일 질병군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암제네 특허 청구항 1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PCSK9에 결합하는 항체는 다 내 거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앞에 두 개의 사례하고 조금 다르게 시퀀스 넘버 3의 이러이러이러한 장기 중에 하나에 적어도 하나 이상에 결합한다라고 해서 조금 더 한정이 될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거의 다 PCSK9에 결합하기만 하면 다 내 걸로 하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권리 범위를 가진 지너스 특허였고요. 이제 결과부터 순차적으로 히스토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기사를 통해서 그 시계열적인 결론을 보시면은 2017년에 1심에서는 암젠이 이겨서 사노피의 PCSK9 억제제가 판매 중단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2019년에는 이제 반대로 법원이 암젠 주장을 기각을 하면서 사노피 편을 들어주었고요. 최종적으로 2021년 2월에 올해 2월에 암젠의 레파타 특허 실시 가능 요건을 불충족한다는 이유로 무효 확정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히스토리인데요. 이 건 같은 경우에 사노피와 암젠이 사노피가 먼저 FDA 허가 신청을 했고 허가 신청을 하자마자 암젠이 사노피와 이 플랄런트의 원래 원 개발사는 리제네론이었습니다. 사노피 리제네론을 상대로 침해소송을 제기를 하였고 이후에 2015년 7월에 사노피의 플랄런타가 FDA 허가를 받습니다. 이때 사노피가 판단을 하면서 나는 그냥 리스크를 무릅쓰고 치매 대상을 할 리스크를 무릅쓰고 런칭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016년에 특허성이 인정되면서 2017년 1월에 사노피 제품의 판매 금지 결정이 나게 되고요. 근데 2017년 10월에 기재 조건이 불충족했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1심 환송이 되고 결국에는 무효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노피하고 암젠사의 제품의 세일즈인데요. 아마 여기 말씀드렸듯이 2014년에 이제 침해 소송을 제기를 하고 2017년에 허가가 났는데 아직까지는 그 암젠사가 조금 계속 높은 매출을 가고 있는데 아마 2021년에 그 판결이 나왔으니까 올해 어떻게 세일즈가 됐는지가 조금 궁금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뒤에 사례는 옵티브하고 키트루다 사례인데 그걸 하기에 앞서서 이런 특허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2001년 미국 USPTO의 가이드라인 MPP 그 특허 그 심사 실무에와도 연관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아, 이런 넓은 지너스 특허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는 취지의 NPT 기재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USPTO가 이거는 공식적인 자료를 이렇게 내게 되는데 이거를 제가 만든 건 아니고 USPTO가 낸 가이드라인의 이그젠플 5라고 해서 지너스 패턴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파스블한 옵션이라고 해서 다까진 아닌데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항체를 만드는 전통적인 방법은 항원을 포유동물에 넣어가지고 정제해서 안티바디를 정제하지 않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제조 방법으로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실제 회사에서 고민을 하게 되면은 이런 전통적인 방법으로 항체를 만드는 회사도 있지만 요새는 그냥 스크리닝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아닌 다른 뭐 라이브러리를 이용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게 꼭 적절한 옵션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회사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네 번째 사례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내용하고 그 슬라이드에서 있었는데요. BMS의 옵티보하고 MSD의 피트루다 사례입니다. 머크가 BMS하고 오노에 7,300억을 지불하고 뭐 로열티도 지불해야 된다는 기사가 떠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스토리이고요. 2003년에 그 옵티보의 원래 특허권자는 오노, 그러니까 일본의 오노입니다. 오노가 이런 지너스 특허를 두 개를 갖게 됩니다. 이 지너스 특허는 항체에 관한, 앞서서 말씀드렸던 항체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요. 용도 발명이라고 부르는 트리트먼트 메소드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암을 치료하는 방법, 그러니까 PD-1 항체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한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메타스타틱 멜라노마라고 하는 전이성 흑색 종이의 치료 방법을 PD-1 항체를 사용해서 하는 거를 이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오노도 별도로 스페시픽 시퀀스를 특정을 하는 자기만의 스페시스 패턴트를 내게 되고요. 이 특허가 결국 옵티보, 이 특허에 나와 있는 상체가 결국 옵티보가 되었겠죠. 2008년에 MSD가 스페시스 특허, 그러니까 피트르다의 서열을 언급하는 스페시스 특허를 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2011년에 머크가 이 특허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고요. 대응되는 EP 특허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고 2014년부터 양사가 굉장히 치고받고 많은 싸움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UK 소송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머크는 오노하고 BMS의 UK 특허가 무효다라는 그 소송을 하게 되고 이에 반격해서 BMS와 오노는 침해다라는 침해 소송을 또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옵티보가 일본에서 먼저 허가를 받았고요. 그 이어서 키트루다가 미국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직후에 머크가 신청한 EP 어포지션이 미제기 되면서 특허가 유효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뭐 이런 저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 2015년에도 UK에서 밸리드하다라는 특허 그 결론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10월 20일 세트를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MSD 입장에서도 자기의 그 플레이어로 BMS하고 오너만 있으면 되지 추가의 플레이어가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주더라도 그냥 우리 둘이 하자라는 생각을 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재밌는 거는 오노가 먼저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MSD의 키트루다가 그 전 세계 세일즈의 가장 상위에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오노 입장에서도 세일즈는 좀 뒤쳐져도 로열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을 정리를 하면 지너스 패턴트가 BMS 특허가 이렇게 넓게 있고요. 각각의 별도의 권리 범위가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키트루다, 옵티로의 스페시스 특허가 서열로 한정되어서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특허이고요. 시간 관계상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너스 스페시스 용도 특허 이렇게 좀 해보면은 지너스 특허가 제일 넓고 그 다음에 서열로 한정 스페시스가 있고 이 항체의 특정 용도 특허가 있다면 그 범위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사례인데요. 이거는 분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요새 워낙 핫해서 제가 하나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바이오약품이라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바이오약품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기존에는 뭐 항체, 프로테인만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는 진 세라피라던가 프로탁,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게 나오고 있어서 그 중에서 이제 프로탁이 특허가 좀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사례로 가져왔습니다. 저도 뭐 프로탁에 대한 기술을 아주 잘 아는 거는 아닌데요. 개념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케미컬 의약품의 경우에는 그 어떤 단백질, 그러니까 암과 관련된 단백질을 타겟을 해서 그 암을 뭐 기능을 억제한다던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그 프로테인을 타겟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를 언드러거블 프로테인 언드러거블 타겟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런 타겟까지 그런 프로테인까지 다 타겟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나온 게 프로탁이고요. E3 라이게이즈가 이제 E3 라이게이즈라는 거를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면은 유비퀴틴이라고 하는 이런 게 딱 붙으면서 프로테아 붙게 되고 그러면 프로테아존이라고 하는 그 이게 와서 이 단백질을 이제 없애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에서 착안을 해서 만든 게 프로탁이고요. 그래서 이 타겟 단백질에 붙는 어떤 물질과 E3 라이게이즈에 붙는 어떤 물질을 링커로 연결해서 두 개를 가깝게 연결을 해서 이 프로테인 단백질을 죽이자라는 게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이 자료는 이제 아비나스라고 하는 이제 프로탁을 지금 가장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회사의 자료를 제가 그냥 가지고 왔고요. 프로테인 단백질이 있고 E3 라이게이즈가 있는데 프로탁이 들어가면 얘는 이렇게 쫙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유비퀴티네이션을 해서 이 단백질에 유비퀴티네이션 이렇게 네 개가 붙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붙으면은 얘는 죽여야 돼라고 하는 신호가 막 나오면서 프로테아존이 와가지고 얘를 없애게 됩니다. 그런 기전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같은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특허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아비나스는 어떻게 잡았을까? 그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비나스의 플랫폼 특허라고 불리는 기술인데요. 이거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E3 라이게이즈의 E3 라이게이즈라고 하는 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효한 E3 라이게이즈를 찾는 것도 하나의 과제고 이것을 타겟하는 화합물을 찾는 것도 과제인데요. 처음에 아비나스의 플랫폼 특허는 이제 예일대학의 크루즈 교수가 만든 발명이고 특허인데 처음에는 이런 유리키틴에 붙는 거 그리고 링커가 있고 이제 프로테인, 타겟 프로테인에 붙는 컨셉을 일항으로 잡으면서 이건 다 내 거다라는 청구를 했는데 결국은 심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좁혀졌습니다. 미국 특허에서는 E3 라이가즈를 VHL이라고 하는 걸로 한정을 하면서 조금 굉장히 넓은 범위로 화합물이 한정이 됐고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테인 부분에 대한 한정이 없이 그리고 링커에 대한 한정도 없이 E3 라이게이즈를 VHL로만 거의 한정한 그런 상황으로 특허가 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E3 라이게이즈를 사실상 타겟하는 모든 프로탁은 다 아비나스의 US 특허에 침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프로탁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 바이오텍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서 새로운 E3 라이게이즈를 찾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더 좁게 해서 다 한정을 해서 세 개의 구성이 다 한정이 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넘어가겠고요. 그냥 조금 이제 재밌는 사실은 저희가 프로탁이라고 해서 마치 안티바디처럼 하나의 컨셉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비나스의 US 상품명이 프로탁입니다. 이런 것도 어떤 플랫폼 기술을 만드신다고 하시면